지난해 우리나라 부채가 1,700조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우리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비슷한 단어긴 한데요. 국가 부채가 있고 또 국가 채무가 있잖아요. 네. 어제 발표된 게 지난해 기준에 이 두 가지 모두인데 이게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죠. 일단 좁은 범위의 빚부터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급 의무가 확정된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빚의 규모만을 집계를 한 것이고요. 네. 반면에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부채 통계, 국가 부채는 지방정부의 빚은 포함하지는 않지만 네. 공공기관의 빚은 포함을 하고요. 특히 특징적인 것이 발생주의 회계 관점이라고 해서 연금 충당 부채처럼 나중에 정부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그런 네. 잠재적인 부채 규모까지도 포함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같은 것들은 지금 지급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앞으로 내야 될 돈이잖아요. 네. 그러한 돈의 규모를 추정을 하고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결국은 정부의 부채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설명하신 대로 좁은 의미의 빚, 그러니까 국가 채무만 보면 이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채무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그 비율이 38.2%입니다. 네. 2016년, 17년, 18년 공교롭게 모두 다 3개년도 모두 다 동일한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비율이 OECD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10% 정도 되고요. 네. 국가 빚이 굉장히 많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0% 정도 됩니다. 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처럼 보이기는 하죠. 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중국은 우리보다 이 비율이 훨씬 낮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결국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고 발달이 늦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사회 복지나 또는 사회 보장 시스템이 덜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는 이 비율이 낮게 측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미래 빚까지 계산한 국가 부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1년 새 100조 원이 넘게 늘어났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일단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흔히들 많이 떠올리시는 국가의 빚이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채권을 팔아서 조달하는 형태의 빚, 그렇죠. 국공채를 팔아서 늘어나는 빚일 텐데요. 네. 이것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규모는 지난해 21조 7천억 원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아,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 빚의 증가 규모는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94조 1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네. 결국은 국가 부채 전체 증가액의 4분의 3 정도나 되었어요. 그러네요. 이것은 결국은 최근 들어서까지도 계속 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 증가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단어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연금 충당 부채, 이게 지금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네. 증가한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연금이다 보니까 네. 한참 뒤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부가 연금의 형태로 주게 되는 돈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주게 되는 돈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낮고 네. 금리도 낮고 물가 상승률이 낮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 주게 되는 돈의 현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죠. 최근에 우리 경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고 금리 수준이 낮고 물가 상승률이 낮다 보니까는 네. 이 과정에서 장차 주게 되는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부채 인식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정부는 실제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더 늘어나게 된 연금 충당 부채의 증가의 규모가 64조 1천억 원이나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 부채의 인식 규모가 더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고령화 우리나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무원도 많이 뽑고 있고 이러면 이런 공무원 군인연금이 주는 국가재정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게 예상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빚의 규모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연금 부담을 얼마나 많은 사람, 특히 네. 청년 세대가 나누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우리 경제는 인구 구조상으로 노인층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네. 유소년층, 청년층은 늘어나고 있지 못하고요. 네. 실제로 지난해부터는
하는 우리 경제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부족해지는 연금의 지급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추경 예산안 짜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총리도 같은 얘기를 했고 특히 IMF가 공고를 하면서 이게 좀 촉발이 됐는데 네. 추경을 하면 상식적으로는 이게 빚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정부가 추경에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 629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629억 원이요? 예, 네. 근데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 중에서 세출의 형태로 쓰고 나서 남은 세계 잉여금은 사실은 10조 7천억 원이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이렇게 남은 돈을 지방 정부에도 나누어주고 네. 남아있는 국가 빚도 갚고 하거든요. 이렇게 쓰고 나서 남은 돈이 사실은 629억 원이었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추경을 하게 되면은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국가 이런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추경의 규모가 결정되면은 다른 재원을 통해서도 조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국가 빚은 장차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